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이름이 행님입니다. 네, 한번 들으시면 읽기가 어려운 이름인데요. 네, 행복하다 하는 행자에 맡는다, 맡긴다 하는 임자예요. 그래서 아래 받침도 이응이고 시작하는 말도 이응이면 그것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행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을 맡기도 하고 맡기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엄청나게 행복해져서 그 행복을 맡기기도 하고 맡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박행님이에요. 이제 잊지 마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너무나도 귀한 일산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오는 길 전체가 기쁨이었어요.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정말 가슴 두근두근 했는데 여기에 계시고 또 함께 계실 지금 다른 성도님들 함께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맡겨진 주제는 중독입니다. 그래서 중독을 떠올리면 더 심각한 제목으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중독을 떠올리며 행복을 떠올렸어요. 왜 그러냐면 맨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행복한 사람은 중독되지 않아요. 중독될 수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서 불행해서 중독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녀로 양육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게 됐습니다. 되게 평범한 제목 같지만 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은 사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표준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기도 하고 그 안에 엄청난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중독과도 관련하여서 이 본문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이 본문을 선정하셨구나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하고 맨 먼저 이제 PPT가 작동이 되나요? 예, 여기 있네요. 그래서 맨 먼저 저는 5장으로 된 짧은 자서전이라고 하는 글귀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일산교회에 오려고 너무 많은 자료들을 뒤적거렸어요. 기존에 알고 있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들이 있나 또 연구물들이 있나 막 떠올리면서 봤는데 어떤 중독 관련해서 의사분께서 논문을 쓰시면서 저 글을 맨 첫머리에 놔두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난 그곳에 빠졌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난 무기력하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5장 중에 1장이 지났습니다. 네, 2장입니다. 난 다시 그 길을 걷고 있었다. 그 길 한가운데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그걸 못 본 채 하였다. 난 다시 그곳에 빠졌다. 내가 똑같은 곳에 다시 빠졌다는 것이 결코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제 3장으로 가면 난 다시 그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난 그 구덩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지만 난 또다시 그곳에 빠졌다. 빠지는 것은 습관이었다. 난 비로소 눈을 떴다.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 그건 내 잘못이었다. 난 즉시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3장 보니까 너무 다행이다 싶죠? 이제 2장 남았습니다. 난 다시 그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난 그곳을 피해서 갔다. 5장은 난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중독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가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용을 엄청 열심히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가보겠습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점검하죠. 중독은 일단은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그런 부분으로 그 인톡시케이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왜 그 어떤 위험한 독극물에 이렇게 노출돼서 몸이 위험에 처하는 그런 부분. 예전에는 중독이라 그러면 이 개념을 먼저 떠올렸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저나 이걸 중독으로 생각하진 않으시죠? 사실 중독은 이 어딕션입니다. 심리적인 용어로 요즘은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더 나은 기분을 위해 무언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여러분, 기분 좋기 원하십니까? 저도 기분 좋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에는 행복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오전 시간에 저는 정말 예배를 열심히 정말 잘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적 저 제주도에서 10년간 생활할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늘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너무 마음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입고 있던 원피스를 막 이쁘게 펴고 정말 최고로 이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개근상 모든 시간에 참석한 사람한테 상을 주신다고 해서 이 포장지가 이렇게 이쁘게 포장지로 포장된 선물을 주셨는데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서 거기서 바로 풀어보지 않고 집에 가져가서 풀었는데 그 안에 그거는 액자였어요. 액자 안에 사진이 그 4학년짜리 4학년 박행님이가 너무 예쁘게 옷을 매무새를 가다듬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예배 시간이 저한테는 하나님이 사진 찍는 시간이라 엄청 이쁘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저를 그냥 다 능가하시네요. 어쩌면 저한테 지금 눈빛으로 레이저를 다 쏴주고 계신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행복 속에 우리는 그 행복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가짜라도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이렇게 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중독이라는 용어가 현대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고 일상적이 된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중독인 것과 중독이 아닌 것 구분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음주를 하는 것과 알코올 중독, 흡연과 니코틴 중독, 성관계를 맺는 것과 성중독은 다릅니다. 심지어 마약을 복용하는 것과 마약에 중독되는 것은 달라요. 마약은 한 번만 해도 중독될 것 같아요. 물론 그 길로 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통증 때문에 마약을 약으로 복용하는 분들도 있죠. 그것이 마약 중독과는 같지는 않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사용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용어들은 중독입니다. 좀 다른 것이고요.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분점은 통제할 수 있느냐, 내가 조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땐 안 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고 싶을 때도 해야 하고 이걸 계속 하다가는 내 생활이 망가질 거야 라고 생각이 들어도 또 하는 것. 그것은 중독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중독을 조금 더 알아보면 이 라틴어가 어원이 되는데
아드라고 하는 어디를 향한다 또는 좋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향한다는 건 좋아서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딕트는 우리 딕션, 말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 말하고 지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독은 항상 좋은 상태, 행복감이라든지 아까 평화,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누리는 것이 평화인데 끊임없이 이 평화를 우리 누릴 수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것으로 추구하는 평화들, 또 사랑, 충만, 황홀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출발되는 게 어딕션, 중독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늘 좋기만 한 게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견뎌야 하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당하기 싫지만 인생에서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7년 전에 3월 초에 저희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3월 말에는 저희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시어머님이 너무 그리워요. 지금 91세 되신 저희 시아버님은 저와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인생 살면서 늘 기쁠 수만은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 감사의 순간들이긴 하지만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모든 생활도 늘 좋은 상태에 머물 수만은 없어요. 근데 이 중독은 그래서 달리 말하면 행복에 대한 강박적인 추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행복을 위해서 강박적으로 우리가 특정한 기호나 습관이나 행동에 스스로 빠져드는데 분류하면 기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물질에 의존하는 것, 알코올에 의존한다든지 마약이나 니코틴, 카페인. 저는 약간 카페인 쪽입니다. 지금 위가 조금 안 좋아져서 아주 많이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수님 한 분도 자기는 링거에 커피를 넣어서 꽂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질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특정한 활동이나 어떤 사건에 의존하는, 그래서 도박이라든지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거 한 분류로, 하나의 분류로 가져갔지만 요즘은 워낙 스마트폰 문제가 특히 청소년들한테 심각하다 보니까 분류해서 요즘은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쇼핑. 저는 최근에 저희 남편 회사에서 이혼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내분께서 우울증이 심하다가 그것이 조금 어디로 발전됐냐면 홈쇼핑 중독으로 발전을 했는데 집안에 물건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회사에서 높은 직급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지 않은 월급을 받는데 그 남편 월급의 3배를 홈쇼핑으로 지출을 했고, 그러면은 물건을 풀어보느냐? 풀어보지도 않습니다. 그 살 때의 만족감으로 사고 집안에는 절대 풀어보지 않은 그런 언박싱을 해야 되는데 박싱만 있는 거예요. 박스들만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남편이 견디다 못해 그런 시간을 한 3년 견디셨나 봐요. 그리고 도저히 경제적인 부분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혼을 선택했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 가지 이러한 중독의 문제는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특별히 부모님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어서 초점을 스마트폰 중독에다가 두었습니다. 아주 우리 몸과 일체가 되어 있기도 하고, 요즘 청소년뿐 아니라 물론 어른들도 그렇지만 영유아 아동들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데 그 중독
스마트폰 중독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독이 갖는 어떤 중독이든 기본적으로 갖는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절력을 상실하죠. 뭐 한두 잔 먹고 끝내겠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넘어가고 일단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집착과 의존성을 보여서 이것을 요즘 학술적인 용어로 하면은 현저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너무 매여서 그것을 잃으니 목숨을 그냥 포기하겠다 할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죠. 굉장히 의존하고 집착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단 현상, 줄이거나 중단할 때 여러 가지 몸도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금단 현상이 있고, 그리고 내성이 생깁니다. 뭐 한 잔으로 만족스러웠던 것이 2잔, 3잔 더 많은 강도를 요구하는 그런 내성이 생기는 거죠.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까 분류해서 보셨다시피 이것은 행동 중독의 일부분이고 이전에는 인터넷 중독과 함께 다루어졌지만 요즘은 따로 이렇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여러분 지나침은 언제나 부작용을 갖고 옵니다. 지나치게 자주 오래 사용함으로써 과다한 사용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고 일상생활, 학업 등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에 들지 않으시는지 스스로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노모포비아라고 부릅니다. 포비아는 아시죠? 공포증이에요. 근데 모바일폰이 없을 때 공포에 가까운 그런 현상을 겪는다라는 거죠. 지나치게 불안하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50 중반을 넘어가면서 자꾸 깜빡깜빡해서 하루는 폰을 집에 놓고 학교를 갔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었어요. 출근 시간이 꽤 걸리고요. 뭐 다시 가지러 올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저희 가장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또 컴퓨터에 카톡이 있으니까 알려놓고 저희 조교한테 얘기해놓고 하루를 지내봤는데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냥 얼마나 마음이 편하든지. 그래서 노모포비아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청소년들 이거 없으면 제가 아는 저희 학교 옆에도 그 중고등학교가 꽤나 많아요. 담 튀어넘는 아이들 중에 폰 놓고 왔다고 선생님한테 나중에 잡고 보면 그 얘기하는 친구들 많대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중독은 정의하자면 이런데 여러 그 내면 그 중독의 종류도 요즘은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보 검색 중독. 여러분 저도 정보 검색을 진짜 지나칠 정도로 해요. 뭐 논문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정보 검색이 아니라 그냥 정보 수집 자체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 중독이 있고, 그러니까 모바일 상에서의 그 관계를 현실에서의 관계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SNS 중독. 여러분들도 혹시 뭐 좋아요 여러분이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해지십니까? 여기 젊은이들이 고개가 끄덕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아직 이쪽으로 잘 입문이 안 돼서 페이스북도 가장 기본적인 정도만 유지하고 있는데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기 것을 게시하고 또 남의 게시물을 들여다보고 하는데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앱 중독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 많이 깔려 있습니까? 성경 앱 보통 많이 까시죠? 저도 2개, 3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없는 건 게임입니다. 옛날부터 게임하고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쪽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의 좀 초점을 맞춰보면 이 어플리케이션 중에
채팅 앱이 있습니다. 채팅 앱. 근데 채팅 앱이 굉장히 들을 땐 긍정적으로 보이죠. 서로 대화하고. 그런데 이것이 성매매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을 좀 특히 청소년 부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국회에서도 이런 자료가 이렇게 서로 검토되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앱이 뭐가 나왔는지 그 앱을 어느 정도나 많이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자기의 프라이드로 작용할 정도로 요즘은 아이들이 어플리케이션에 또 집중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 중독, 그리고 또 모바일 성인용 콘텐츠 중독. 여러분, 성인용 콘텐츠를 아이들이 언제적부터 접촉을 한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적부터 보셨어요? 성인용 콘텐츠. 우리는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요즘은 유아와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들도 성인용 콘텐츠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성인물에 바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이들의 두뇌가 그런 자극을 제대로 정리 못할 시기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에서는 19세 인증이라든지 약간의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 핸드폰에는 그게 없어요. 막 열리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걸 왜 못하도록, 이건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조처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벌이에 눈이 먼 정말 나쁜 성인들이 그걸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계를 비롯한 어른들이 나서서 이 일을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스마트폰 중독이 굉장히 내용이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그 일반적인 중독이 갖는 특성과 더불어서 스마트폰 중독이 갖는 다른 특성도 좀 있습니다. 물론 내성이 있어요. 조금 사용한 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계속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죠. 더 자극적인 내용을 찾게 되고 내성이 생깁니다. 금단현상 아까 말씀드렸죠. 초조해지고 폰이 나에게 없으면 공포에 가까운 불안을 느끼고 특히 학생들은 학습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일상생활 장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중독에서도 나타나지만 학교 성적이나 업무 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플러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맺어야 되는 현실 세계에서의 관계를 조금 내려놓고 가상세계에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보통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이런 사회적인 기술도 엄청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담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고 끝나셨어야 해요.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관계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가상세계 지향성이 커지죠. 요즘 저도 대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한 5년 사이에 학생들의 형태가 완전 달라요. 새로운 인류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통화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대신 아주 단문으로 짧게 카톡 주고받는 게 너무 편하네요. 저는 진짜 카톡 보내다가 카톡 지옥에 갇혀요. 너무 힘들어요. 이걸 이렇게 보내기가 자판도 자꾸 틀리게 누르고 오타 나고 난리 나는데 얘네는 날라가게 계속 뭐가 와요. 그래서 저는 참다 못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얘네는
큰 숨을 들여 마시고 전화를 받아. 아, 교수님 이렇게 어려워요 하더라고요. 그냥 관계를, 실제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편한 거예요. 매체를 통해서. 직접 관계 맺는 게 곤란하죠. 여러분,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것보다, 심지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 하는 게 더 편안하다라고 답하는 아이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참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스마트폰 중독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독을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4가지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개인 심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외롭고 소외감을 느낄 때, 그러면 사람이 힘드니까 이 폰 속으로 들어가죠. 또 근데 여러분, 저기에 나와 있는 이 용어들 중에서 하나가 센터가 돼요. 소외감, 외로움,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충동성. 여러분, 혹시 저기 나와 있는 몇 개의 단어들 중에 핵심이 되는, 또는 저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게 혹시 눈에 띄십니까?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맞히셨습니다.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우울함을 더 크게 느끼고, 또 소외감과 외로움 속에서 아이들은, 그러면 이게 또 다시 반대로 이게 악순환으로 낮은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요. 그렇게 되면서 이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지를, 이렇게 그 기준을 설정을 잘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 눈에 충동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을 막 하게 돼요. 여러분, 그 충동성을 가진 아이들이 학급에서 굉장히 시끄럽고 막 목소리도 크고 막 하니까 쟤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그러나 보다 잘못 볼 수 있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아이들의 그 시선에서 벌써 쟤 왜 저래? 이런 시각이 오면 이 아이는 더 불안해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더 떨어지죠. 그러면 더 그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하죠. 스마트폰 중독과 낮은 자존감, 우울, 또 자기 조절이 떨어지는 것, 충동성, 완전히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연구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만나려고 여러 자료들을 보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이렇게 관련된다고? 예. 중독의 깊은 요인으로 개인 심리적인 이런 요인들이 있다. 그리고 기술, 대한민국이 IT 강국인데 말입니다. 너무나 이 기술이 아이들을 흡입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편리한 인터페이스. 이렇게 터치하고요. 그 다음에 자판 몇 개 하고 또 아이콘들 탁탁 하면은 아주 쉽게 열리고 막 재미있게 막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아주 기능도 많고 다채로운 콘텐츠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죠. 그리고 내 몸의 일부처럼 우리나라는 어딜 가도 이 빵빵하게 인터넷이 터져요. 즉시 언제 어디서나. 사실 교육공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유비쿼터스 러닝이라 해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고 싶을 때 학습할 수 있는 이 시대를 구현하는 기술이 인터넷인데, 지금은 이것이 독인지 정말 복인지 모르겠어요. 양날의 검 같아요. 사실 제가 저희 자녀를 둘 길렀습니다. 큰아이는 작년에 결혼을 해서 제가 좀 있으면 할머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둘째는 지금 간호사로서 아들인데 지금 한 5달 됐습니다. 초년병입니다.
엄청 혼나면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을 키우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여러 번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스마트한 핸드폰이 아니었어요. 그냥 핸드폰이었죠. 그런데 그 전에는 아이들에게 문제가 됐던 건 사실 인터넷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도구는 게임만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다. 사실은 학습용 도구다. 무궁무진하게 학습할 수 있다. 그래도 뭐 게임을 더 많이 하긴 했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그래서 전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이 좋은 도구를 한번 활용해보자. 제가 1학년 교육학 개론을 가르칩니다. 애들이 최고 싫어하는 과목입니다. 용어가 뭐 심리학 용어 막 쏟아지지, 사회학 용어 쏟아지지, 철학 쏟아지지 뭐 너무 싫어하죠. 그럴 때 용어들 모르면 자 핸드폰을 켜고 찾아보자, 누가 먼저 읽어줘봐 이러면서 활용을 해보기도 해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싶을 때, 드라마를 보고 싶을 때,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언제 어디서나 즉시 나에게 반응해주는 영혼의 단짝이 지금은 스마트폰. 기술이 좋아지면서 더 그렇게 됐다. 사회 환경은 어떻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800m에 해당하는 이 학원가를 정말 이 전국의 3대 학원가 제가 발을 들여놨다는 게 현실감이 없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숨 쉴 공간이 별로 없죠. 이게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하고 거기에 비해서 대한 문화, 놀이 문화가 어떻게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쉬는 날 뭐 하니 그러면 TV 보고 컴퓨터 게임하고 핸드폰 해요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한 놀이 문화도 부족하고 또 올바른 이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가 별로 없죠. 최신용 핸드폰을 뭐 빨리 사서 써보자가 뭐 아이들에겐 중요하지 이걸 어떻게 제대로 사용하느냐, 사용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환경도 그렇고. 근데 저는 집중하고 싶은 건 가정 환경입니다. 가정 환경. 가족 간의 신뢰나 소통이 부족한 거 말입니다. 소통, 의사소통.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의 대화가 기가 막히게 부족합니다. 특히 아빠들은 거의 대화가 없는 편이고요. 엄마하고도 뭐 일주일 지나도록 하루에 단 몇 분도 그 대화하지 않는 그런 결과물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렇게까지 소통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모의 양육 태도, 또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는 모범 말입니다. 부모가 과의존하고 있으면 자녀들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습 이론 중에 굉장히 강력한 이론은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해서 모방입니다. 모방과 모델링.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자녀들도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계속 이 가정 요인에 조금 집중을 하고 후반부에 가서 어떻게 우리는 자녀에게 그러면 해야 하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진행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정말 중독일까요?에 대해서 표준화된 설문지 같은 것들은 진단 척도들은 거의 나와 있습니다. 뭐 그 표준화된 그런 진단 척도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한 15개 문항으로 자가진단 척도, 청소년 자가진단 척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청소년들은 한 분도 안 보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한번 보시죠. 여기 5문항은 일상생활 장애와 관련되어진 것이고요. 저기 지금 노란 글씨로 된 것은 역채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이고 매우 그렇다가 4점인데
저 문항, 노란 문항은 거꾸로 매우 그렇다 그러면 그게 1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역채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거 뭐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청소년 스마트폰 진단 척도 이렇게 인터넷에만 치셔도 다 쏟아집니다. 일상생활 장애와 관련된 항목이 5항목, 그리고 금단과 관련된 그것을 측정하는 항목이 4항목이 있고, 내성을 측정하는 것이 또 4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2항목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이 더 즐겁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상세계 지향성을 보는 것이고요. 6번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게 현저성입니다. 현저성. 즉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사용이 나의 행동과 정서와 사고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토탈해서 보고 45점 이상이 나왔다. 그럼 이거는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4점이 매우 그렇다고 3점은 그렇다거든요. 그렇다에 모두 이 15항목을 하면 45점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이게 고위험군이다. 근데 잠재적 위험군은 42점에서 44점인데 이 두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합쳐서 과의존,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거죠.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과의존 위험군을 대상으로 요즘 많은 연구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은 또 우리 자녀들은 어느 정도나 스마트폰 과의존에 해당할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10명 있으면 몇 명 정도나 과의존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을 수도 있어요. 하도 요즘에 그런 아이들만 보니까 다 과의존인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 근데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건 유아동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27.3%. 근데 유아동이 계속 2018년에서 19년, 20년으로 올수록 계속 증가폭이 계속 커요. 여러분, 근데 심각한 거는 제가 본 논문, 이게 그러니까 2020년 논문인데,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유아에 무엇을 측정해봤냐면 감각 처리 능력을 측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의 아이들은 온통 이 세계를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걸 통해서 애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 스마트폰에 과다하게 의존되어 있는 아이들이 감각 처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이 보건계통 교수님들의 연구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 아직 한 5%밖에 지금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인생 전체가 아직 진행하지 못한 95%를 앞두고 이 아이들은 용량이나 어떤 대비가 너무 처음부터 아주 지나치게 제한적인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아동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보시죠. 지금 이 연구는, 이 통계치는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을 띈 기관에서 했죠. 여기 보시다시피 청소년들 3년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35.8%. 그러면 청소년 셋 중 하나는 과의존입니다. 10명 있으면 3명 있으면 그 중에 1명이에요. 35%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참 걱정인데, 좀 더 보시면 이거는 여성가족부하고 통계청이 공동으로 2020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는데, 거기 보시면
지금 중학생이 가장 높아요. 과의존도가 중학생. 보시면 중학생이 34.7%죠. 초중고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중학생이 그다음 고등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쪽은 남학생보단 여학생이 훨씬 높아요. 여학생들이 그 메신저 이런 데 굉장히 지금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아이들이 왕따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 활용면에 있어서 보면 우리는 게임 제일 많이 할 것 같지만 많이 합니다. 게임 많이 하는데요. 그보다 더 많이 하는 거는 동영상하고 메신저가 아주 지배적입니다. 저도 오송역에서 기차 타고 행신에 내릴 때까지 제 옆에 앉아있던 청년은 줄창 드라마만 봤습니다. 갯마을 차차차를 봤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는 있지만 본 적은 없어서 한동안 제가 좋아하는 그 여배우가 참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도 흘끔흘끔 자꾸 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게임보다는 동영상과 메신저. 근데 이제 스마트폰 악영향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진짜 좀 가슴이 아픈데 말이죠. 일단 아이들이 수면에 굉장히 장애가 와요. 잠 잘 안 자죠. 그러면서 저 끝에 보면 성장 장애가 있습니다. 아이들 잘 자야 됩니다. 성장 호르몬 나올 때 나오는 시간에 자야 되는데 안 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에도 장애가 오죠. 또 그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주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많이 호소해요. 신기하죠? 자기 행복하려고 그거 많이 했는데 재미있으려고? 그런데도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까지는 안 썼는데 자살 충동도 훨씬 높아요. 이게 결단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습니다. 여러분 거북목 증후군이라 들어보셨죠? 그리고 하도 이걸 많이 하니까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도 겪고, 안구 건조증 기본으로 달고 다니고 이렇습니다. 요즘 건강 문제.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에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집중력 저하와 뇌발달 저하입니다. 여러분, 여러 연구들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걸린 아이가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한 활동을 보이는 ADHD,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으로 특징되는 ADHD하고 굉장히 그 증상을 보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싶으면 요즘은 ADHD도 그냥 어떤 습관이나 유전보다는 뇌발달과 관련한 부분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뇌발달 저하에 초점을 두고 좀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애들의 뇌가 이렇게 뭐처럼 이렇게 균형 있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균형하게 발달한다는 측면에서 무슨 브레인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영화관 가면, 요즘 영화관 못 간 지 진짜 오래됐는데 반드시 콜라와 함께 사게 되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팝콘. 아이들의 뇌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일부분들이 이렇게 너무 자극에 빈번하게 노출되다 보니까 아들의 뇌 상태가 그렇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팝콘 브레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의료적인 여러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이거는 검증되었고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이 팝콘 브레인 증상을 겪는 아이들이 더 현저하게 그 손상을 입는 부위가 전두엽 중에서도 우측 전두엽의 기능 장애가 발생한다고 해요. 이 우측 전두엽은 특별히
현실 감각이라든지 집중력, 그리고 인지 기능,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아, 이 일을 어째? 애들 공부하려면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 인지,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집중력이 있어야 될 텐데 큰일 났다 생각이 드시죠? 관련이 있습니다. 집중 못하니까 ADHD, 아까 집중력 저하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되지 않은 아이들의 뇌는 참 통제불능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 발달 시기에 맞춰서 적당히 그걸 지연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지어졌는데, 우리의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잠깐 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뇌 발달은 이게 되뇌 피질에 있는 시냅스의 연결망의 성장 과정을 바로 이게 뇌 발달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 신생아 때부터 2세 때까지 보시면 지금 막 폭발적으로 이 연결망들이 막 엄청나잖아요. 엄청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냅스가 얼마나 이게 많이 연결되느냐, 그것이 뇌 발달입니다. 근데 이게 시냅스가 이렇게 막 과밀해지다가요, 4세, 6세가 되면 약간 뭐가 되죠? 이게 과밀도가 떨어져요. 줄어듭니다. 혹시 과수원을 이렇게 좀 운영해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보면, 여러분, 저는 제주도에서 10년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 때까지 지냈는데, 한 7,000평씩 이렇게 막 과수원을 해요. 친구네 집이. 그래서 제가 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일탈은 귤설이었습니다. 근데 귤이 늘 우리 주변에 있었어요. 집 안에도 있고 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했어요. 행님아, 우리 귤 농장 가지 않을래? 왜? 그랬더니 귤을 한번 솎아준대요. 너무 많이 달리면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귤 가지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쳐요. 그래서 양질의 영양분이 좋게 집중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좀 뭐라 그러죠? 그게 좀 좋은 양질의, 그리고 상품성 있는 그런 귤을 만들기 위해서. 전 너무 신났죠. 들어가자마자 여기서 따먹고 저기서 따먹고 마음껏 하라고 해서. 그리고 이만큼 따왔는데 제일 행복했던 날인 것 같아요. 우리 뇌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느 정도는 한창 과잉 생산됩니다. 이 시냅스가 과잉으로 생산됐다가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를.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면, 이 시냅스 연결을 좀 더 정교하게 하면서 이 뉴런의 정보 소통에 아주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과잉 생산됐던 것들을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바로 반복이에요. 반복. 즉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남기고,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랑 책 많이 읽고 막 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뇌 속에는 뭐가 생길까요? 도서관 시냅스가 생겨요. 그래서 얘 또 지금 책 생각하네. 빨리 책 읽을 수 있게, 책 내용 이해할 수 있게 우리 뇌 구조가 막 움직여요. 그러면서 막 전기 신호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그렇게 됩니다. 친구하고 이제 막 대근육, 소근육 막 쓰기 시작해서 막 공차요. 그러면은 축구장 시냅스가 열리는 거예요. 운동을 잘할 수 있게 몸은 이렇게 써야지. 지금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누구한테 보내면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이게 막 생긴다고요.
노래방 시냅스도 생기고 그리고 동생이 태어났어요. 동생 저거 골려주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럼 잔머리가 엄청 돌아가야 되잖아요. 엄마 눈길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시냅스들이 막 움직여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돼가지고 아유 이제 4학년 정도 됐으니까 그래 선물이다. 그렇게 조르던 스마트폰 딱 손에 넘겨주는 순간 이 아이는 게임랜드가 생기고 웹툰 랜드가 생기고 난리가 났어요. 시냅스의 재개발이 구도심이 돼. 뭐 도서관이라든지 축구장은 그냥 구도심이 되고요. 신도심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폐기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의 뇌는 종합 레저타운만 건설되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웹툰과 각종 게임들로 가득 찬 걱정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을 아십니까? 이 아이들은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라디오에서 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자기 혼자 막 여러 가지 말을 엄청나게 떠들어대요. 근데 이 아이들의 뇌를 이렇게 살펴보면 시냅스가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많아요. 가지치기가 안 됐어요. 상호작용하면서 말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좀 경각심을 가져야죠. 언어 발달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는 만 3세입니다. 이때 아이들의 가지치기, 이 언어의 가지치기가 제대로 안 되면 애들이 계속 스마트폰에서 일방적으로 스마트폰이 나에게 보내오는 시각과 청각의 자극에만 노출이 되면 이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막 걱정이 막 되기 시작하시죠. 아스퍼거 증후군 애들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엄청나게 가지치기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10살 전후에서 사춘기입니다. 아이들의 몸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식을 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면서 두뇌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럴 때에 시냅스에서 어떤 가지치기가 일어나느냐 하면 사고, 분별력, 도덕성, 절제력. 이 사회에서 그래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성숙한 성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부분인 그러한 도덕성과 절제력과 사고와 분별력 이런 부분에 가지치기가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 10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여러분? 3학년? 이때 애들 핸드폰 너무 쓰잖아요. 스마트폰. 참 걱정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보면 스마트폰을 이런 조기에 이렇게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사기획 창이라고 KBS 팀이 중학생들을 70일간 스마트폰 절제력 프로젝트를 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70일. 그냥 사용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해봤어요. 희소식입니다. 전두엽. 아이들의 자기 절제나 통제력이 시행되는 이 전두엽 기능이 아주 현저하게 회복되고 좋아졌다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게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결과물로. 그러니까 여러분 10주 정도의 그 스마트폰 절제 실험을 한 그 연세의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 그 김은주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실험 결과에 너무 놀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애들 뭐 학원 가야지 학교에지 그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그냥 그거라도 좀 하게 해줘야지.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고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전부 다 담당해 줄 수 없어요. 다른 거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중학생 뇌도 이렇게 달라졌다, 뭐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뇌 발달과 관련해서 딱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뇌 발달 원리를 살펴보면 뇌는요, 그냥 발달하지 않아요. 관계성 속에서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아까 그 반복할 때 시냅스는 살아나고 그렇지 않은 건 폐기된다 그랬죠. 그래서 혹시 여기 지금 청소년기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청소년들 외에 엄마 말 들어보기도 전에 화부터 불뚝 내고 벽부터 뚫어버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후회하지. 엄마 말 뜻이 그게 아니었구나. 나중에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정보를 뒤쪽으로 받아들여서 전두엽으로 들고 와서 생각해보고 행동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행동이 바로 나가요. 이쪽으로 안 갖고 오고. 왜냐하면 시냅스가 길이 안 생겼다고요. 전두엽은 엄청 확장이 됐는데 어른 사이즈만큼 커졌는데 길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 저도 세종에서 삽니다마는 길이 안 닦인 것과 비슷해요. 막 건물들은 들어왔는데 반복해야죠. 그리고 오감으로. 그래서 시각, 청각만 아니고요. 오감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움직임, 저 아래 움직임 있죠. 아이들은 신체를 움직여야 뇌가 제대로 발달합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저기 원리에서 정서와 거울 뉴런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뇌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정서입니다. 특별히 애정 어린 상호작용. 그럴 때 아이의 뇌가요, 행복한 뇌로 커져요. 그래야 됩니다. 그냥 아이들 자연적으로 밥 먹이면 그냥 커지는 게 아니고요. 정서가 중요해요.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뇌가 큽니다. 그리고 거울 뉴런 뭡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은, 특히 남자아이들은 엄마가 손 다쳤다고 울어도 울지 않아요. 왜 저러지? 멀뚱멀뚱해요.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여자아이들은 벌써 막 엄마가 울면 같이 울고 가서 호해주고 막 그러는데, 거울 뉴런의 역할입니다. 이 거울 뉴런은 상대방에 대해서 똑같은 것들을 느끼고 배워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 속의 일원으로 살아가려면 이 거울 뉴런이 발달해야 돼요. 근데 혼자 있어서 발달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으로 배워서, 글로 배워서 아니고 상호작용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는 상호작용이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행복한 아이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중독, 특히 과의존이라고도 요즘은 많이 표현해요. 중독이 너무 결정적인 용어라서 조금 바꾸자 해서 요즘은 과의존이라 하는데, 이 중독에서 자유로운 행복한 자녀를 양육하기를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행복한 자녀는 중독되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중독에 있어서는요,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이 다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무엇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중독되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중독이 안 되기도 해요. 위험에 빠뜨리는 요인, 보호하는 요인이 있는 거죠. 위험에 빠뜨리는 요인은 계속 강조하지만 낮은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자존감이 어디서 오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중독 성향을 가진 친구가 있으면 친구 따라 강남을 가버립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환경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아이들은 또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친구 뭐라 하면 자기가 공격받는 것 같아서 싫어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험 요인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파괴적인 양육 태도, 소통하지 않고 억압하는, 강압적으로 나가는, 여러분 안 통합니다. 특히 청소년 정도 되면 강압적으로만 해서 절대 안 통합니다. 이것들이 위험에 빠뜨리는 요인이고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보호 요인인데, 보호 요인은 먼저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요.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아무리 잘 키워서 뭐 영양 좋게 하고 운동시키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을 보냈는데 살짝 결핍이 생기거나 살짝 실패를 했어요. 바로 자기를 포기해버려요. 회복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랬으면 뭐 어때? 만인이 나를 다 좋아하나? 사람이 어떻게 다 맨날 성공을 해? 이번은 내가 좀 이랬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는. 그래야죠. 요즘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자기 통제력, 조절력, 이게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입니다. 당장 그걸 해야, 그걸 먹어야, 그 게임을 해야, 당장 내가 술을 마셔야, 도박을 해야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그걸 참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죠.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해로워. 아니야, 지금 안 할 거야. 그런데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긍정적 가족관계 속에서 사실은 생겨나요. 연구물 3가지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부모 소득보다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스마트폰 중독을 줄이는 요인이다. 여러분, 소득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뭐 좋은 거 해주려고 애들하고 시간 못 보내잖아요. 여러분, 부모 소득보단 같이 보내는 시간이 스마트폰 중독을 줄인다. 강릉 아산병원 연구팀의 결과예요. 또 대구 경북 지역 고등학생들 대상 연구인데,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점수도 낮아진다. 특히 아빠보다는 엄마, 여기 지금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어머니들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대요, 애들한테. 저도 대학생 돼서까지도 집에 들어가면서 엄마 하면서 들어갔었어요. 엄마가 있으면 기분이 좋고 엄마가 없으면 막 속이 상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엄마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당국대학교 교수님의 연구인데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줄어든대요. 횟수. 이건 그냥 횟수가 아니라 식사하면서 의사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세계 속에서 현실적인 관계 맺음이 훨씬 잘 된다. 그것이 중독을 줄인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식사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애들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잘해야 돼요, 대화.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불행하면 어떻게 돼요? 가짜 행복에 몰두해요. 가상현실, 가짜 행복에. 그리고 그것이 중독으로 간다면 행복하면 어떨까요? 진짜 행복에 몰두하고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자녀는 그래서 중독되지 않는 건데요. 아까 뇌발달도 관계라고 했죠. 행복도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이 중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됩니까? 바른 정체감을 갖게 돼요. 내가 누군지 근본적인 이 질문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 자녀들은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조금 경로 이탈을 했다가도 바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런 자녀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병에 걸리셔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이 말 한마디로 저희 가족은 경남 남해에서 살다가 강원도로 올라가서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냥 믿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어서 저는 되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지만 그 은밀한 기쁨이 있었어요.
이렇게 강원도에 그 코스모스가 잔뜩 핀 길과 해바라기가 잔뜩 핀 그 들을 지나갈 때 마치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막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성장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크셨어요. 하나님께 더욱 사랑을 받는 자로 크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들과 똑같은, 우리 자신과 똑같은 성장 과정 거치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 사랑해, 이런 음성 들으셨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음성 듣도록 해야 해요. 모든 초점을 거기에 좀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3 됐다고 교회를 그냥 면제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야죠, 적어도.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학교와 교회에서 내 자녀를 담당하는 교사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네가 누구인지, 넌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신앙 지도를 한시라도 우리가 약화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관심과 인정을 받는다. 특별히 저 애착 관계. 여러분, 그 애착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맺어지는 정서적인 끈이에요. 이 애착. 생후 1년 사이에 이 애착의 관계가 맺어져요. 인생을 그냥 결정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아이들과 아주 그냥 끈끈한 애착을 안정적으로 맺고, 아이들은 크지만 보통 또 그렇지 않은 불안정 애착을 맺는 그런 부모도 있죠. 실제로 연구물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맺는 애착 관계와 스마트폰 중독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이가 봐달라고 할 때 봐주고, 눈을 맞춰주고, 대화해주고, 그 마음을 좀 만져주고, 관심, 인정, 그 속에서 아이들은 부모와 튼튼한 정서의 끈을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행복한 자녀로 만드는 비결이고, 그것이 중독을 막습니다. 중독이 스마트폰 중독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기초인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존감은 부모가 권위 있게 양육할 때 생깁니다. 권위 있는 양육. 권위주의적인 게 아니라 권위를 가진 양육을 해야 돼요. 권위를 가진 양육은 사랑하되 허용하되 통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균형이 있어야 돼요. 통제가 없다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나를 100% 사랑한다고 여기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나한테 무관심하다, 즉 사랑하지 않는다로 여겨요. 아이들은 특히 어렸을 적에 허용하면서도 분명한 통제를 해주셔야 돼요. 즉 한계를 설정해라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양육을 해야 되는데, 자존감은 달리 말하면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예요. 얼마나 긍정적으로 여기는가. 그런데 이것은 모든 인간 행동의 핵심적인 특성이 돼버려요. 모든 인간 행동의 근원을 만드는 핵심적인 특성이 이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나는 관심받을 가치가 있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사랑의 눈빛, 관심의 눈빛 보여주니까 엄청 살만하거든요. 그것이 자존감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생기면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자신감. I can do it. 이게 생겨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을 봤는데 그 녀석은 정말 잘하거든요. 잘 해내요. 결과물이 너무 좋아. 근데 앞에 서서 발표를 하라니까 절대 안 해요. 자존감이 없어서요. 아버지가 늘 얘기했어요. 쓸데없는 딸내미가 생겨가지고 고구마나 캐라. 아버지한테 듣는 말이 그 딱 두 말이에요. 너무 나빠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가치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자존감의 두 가지 요소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존감 어디서 와요? 예, 보통은 자,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뛰어넘으려고 해요. 지금 막 8시 반이 다 돼가요. 제가 너무 시간을 넘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자존감은 또 하나 강조하면 여러분들 진짜 조금 여러분 셀프 이스팀, 이 자존감이 높으면요 인성이 되게 좋은 애가 돼요. 그리고 인성이 좋은 아이들은 공감 능력 뛰어나요. 공감 능력 뛰어난 아이는 리더십, 예, 리더십이 생겨요.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공통의 목표를 이룹니다. 그럼 저것들을 제가 일부러 저렇게 좀 만든 건데요. 다시 조합하면 스펙이 돼요. 스펙이 뭡니까? 뭐 자격증, 졸업증 뭐 이건데 진짜 스펙은요 저런 거예요. 그 진짜 스펙을 만드는 건 자존감이 출발점입니다. 이 자존감은 어디서 오는가? 일단 부모의 평가예요. 아휴, 어쩌면 너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니? 저희 남편이 우리 애들이 뭐라도 하나 그어놓으면 했던 말이에요. 아주 그냥. 그리고 작은 성공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크면은 또래와 교사의 평가도 중요해지죠. 하지만 출발점은 부모가 제공하는 성공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길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아직은 내가 실패한 게 아니야. 지금 넘어졌지만 나 또 할 수 있어. 이거를 알게 돼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행복한 자녀로 만들려면 부모 여러분,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부모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합시다. 그 경험한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우리도 매일매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겠고, 또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경험합시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가 늘 성공하지 않잖아요.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맡기고 그의 용납하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 자녀의 실수나 우리 자녀의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염려스러운 행동을 우리가 용납하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포용하면서,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을 누릴 때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행복한 자녀로 양육하기, 이 중독의 문제는 행복한 자녀여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